예술적 실천을 하는 예술가들의 면면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티즌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태도를 계속 도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유전시켜줄 수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함께 있는 거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 이런 연대와 이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술한 방식이 어떻게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우리 못지않게 감흥될 수 있는지. 저의 본업은 예술경영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고 작곡을 하고 왜 이렇게 현대 작곡을 하는 세계와 이 사람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이렇게 넓을 수밖에 없나의 답답함을 느끼고 예술경영으로 왔었거든요. 커머닝 하고자 하는 과정의 양상이 제가 활동하는 예술 생태계에서 저렇게 좀 경계를 좀 흐리고 이걸 좀 넓혀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지만, 여전히 저렇게 견고한 라인, 그리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위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또 인지하지만, 또 저기를 흐렸다가 또 여기 와서 흐렸다가 하는 게 저의 어떤 욕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게 이 예술의 매개에 대한 개념의 전환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켜준 게 엘시스테마였어요. 제가 엘시스테마로 시작을 해서 예술을 매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활동하고 있는 것을 통칭해서 예술의 어떤 실천? 예술의 또는 사회적이라는 걸 좀 빼기도 해요. 그런 사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제 사회고,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역사의 어떤 맥락이 있어서 운동으로 바로 직결을 해서 그 이해를 굉장히 좁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적 실천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사회적 혹은 사회 참여적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예술적 실천이라는 것에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 또는 기획자로 또는 매개자로 동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획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개성을 발현시키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예술적 실천을 하는 예술가들의 면면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티즌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있고, 그것은 예술가로서 모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 중에서 이 시민 시티즌십에 대한 감각 혹은 태도, 지향이 있는 예술가들이 예술계에서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다 통칭해서 예술적 실천, 경계를 좀 두지 않은 그 활동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각예술에 대한 지식은 얕아요. 그냥 좋아하는 영역에 좀 더 넓은데 공부를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과 개념의 변화들이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용어화되어 있고 운동으로 존재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엘시스테마를 하면서 예술이 예전에 예술 매개한다라고 했을 때 예술은 예술 작품, 공연, 이것을 예술로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술 교육 쪽에 일을 한 2005년도부터 하면서 또 그 엘시스테마를 통해서 예술이 그냥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예술가나 예술이 갖고 있는 미세하게 분화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것이 누군가 닿아서 상호작용하는 그 모든 것일 수 있구나. 굉장히 분화돼서 생각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또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의도할 수 있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것이 이제 예술 교육씬에서 벌어질 때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벌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핵심의 이제 개념은 뭐였냐면 예술적 개입이라는 활동으로 예술가들의 존재 방식과 존재의 가치를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예술적 개입이라는 활동들을 좀 해보게 하자라는 게 의도였어요. 이걸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는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 예술적 개입이 결국은 굉장히 예술적 실천의 기회이기도 한데 어떻게 예술가들이 수긍하고 환영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할까를 찾다가 공부를 하다가 찾은 게 예술사조의 이미 사회참여적 예술이라는 이 무브먼트를 만든 거를 찾은 거예요. 여기서 이미 정의도 내려졌고 그걸 예술 작업으로서 실행을 한 작가들이 있었고 요셉 보이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술적 개입이라는 것이 복지나 혁신, 기업의 조직의 혁신이 아닌 어떤 맥락에 가서든 예술가가 그 예술가적인 가치를 여러 방식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교란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좀 돕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그 예술의 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만나면서 예술가들도 좀 설득하는 방법으로 찾고, 또 저는 음악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음악 분야에서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때도 이름을 샘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소셜리 인게이지드 아트 대신 뮤지션스를 넣어서 이제 이름을 만들기도 했어요. 사실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가 그냥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랬죠?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술이 할 수 있는 거는 변화할 잠재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여지들의 물꼬를 틀어주는,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로써 예술이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데에서 자기의 작업의 어떤 실천적 과정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자기의 고유성이 있는 것, 자기의 언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얼마나 많아요, 예술계에. 그런 분 하나하나가 안고 있는 그 안에 저는 그냥 다 수만 가지의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게 쌓여있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창작의 과정으로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 작가의 그 경로를 촉매 삼아 창작 프로젝트를 자기의식이 있는 나이에 한 번씩 창작 작업을 하고 갈 수 있게 공적인 제도 내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거 하고 싶댔죠. 이제 그 뭔가 R&D가 필요한데 해보시겠어요? 라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게 됐는데, 제가 예술가가 아니어서 뭔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뭘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더니 조금은 다른데 바비칸 센터라는, 그러니까 영국의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예술교육 디파트먼트가 굉장히 큰데 바비칸 박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조는 뭐였냐면 그냥 그 장르의 창작을 하는 예술 단체의 창작 프로세스를 재료나 창작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학교로 보내주고 그 교사가 이제 교육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조금 더 예술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이제 가서 개발을 하게 됐고, 그 첫 파트너를 김원식 작가님이라고 커뮤니티 아트를 하신 선생님이랑 찾아서 이 개발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언어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내재된 어떤 것들을 밖으로 내는 순간, 그리고 그걸 구조화하는 순간 플랫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창작 과정들을 통했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변화를, 예술의 힘, 제가 믿는 예술의 힘을 작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관찰하고 하는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감정을 보지 않았던 혹은 들춰보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습관처럼 되는. 아까 습관 얘기하셨는데, 습관의 의미가 우리가 탈학습할 때는 이제 그간에 쌓인 것을 좀 탈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습관의 합이 그 자아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철학자가. 예술 교육이 갖고 있는 예술이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습관화 시킬 수 있는 시간과 그 습관을 스스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건 저희가 샘 네트워크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자장가 프로젝트예요. 저희가 이제 음악가로서 저희는 원래 이제 엘시스테마에 참여했던 음악가들과 기획자, 사회복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음악이 이렇게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시도들과 어떤 고민들을 해볼까가 각자의 고민들이 있었고 정말 지난하게 4시간씩 머리가 저릴 정도로 대화를 했는데 어디 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겉셈블리가 그건 이제 오픈 포럼으로 바꾸고 뭔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자장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이 시작도 그 카네기홀, 미국의 뉴욕의 카네기홀이 이제 콘서트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교육 빌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예술 교육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처의 병원에서 찾아왔대요.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병원인데 본인들이 출산을 건강하게 하는 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뒤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필요한데 못 해주는 것이 있다. 엄마가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와 유대감이라던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아이도 불행해지고 엄마도 불행해지는 것을 계속 보는데 음악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혹시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티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이 엄마 아이만의 자장가를 작곡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에 가져와서 저희 방식대로 저희의 또 문제의식은 일단 미혼모도 좋지만 찾아보니까 미혼모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가 특히 첫 출산하고서는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 자장가를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카네기홀 같은 경우는 하루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평생 뭔가 음악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아까 그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관계 맺기를 더 깊게 해주고 싶어서 그 기획을 조금 달리 해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장가를 작곡한 자장가를 부르고 하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엄마 자신과 자신 사이의 유대감? 원래 나와 옛날 엄마와 할머니에게 양육되면서 그 훨씬 감정이 풍요로웠던 시대의 나와의 유대감,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에 그려보는 미래와의 유대감, 이 과정에서 이 정서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찾는 과정,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는 감정과 또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자존감 회복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항상 보조를 받는, 전화해서 쌀 떨어졌어요 이런 것에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저 이거를 제가 아이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뒤로의 그 태도와 이런 생활에 대한, 그리고 그 구조 요청을 하는 그 방식이나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 결국은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 영향력을 촉발시키고 매개하는 활동인데 그 기저에는 시민성을 갖고 있는 예술가, 근데 그 예술가가 어떤 윤리적 실천으로서 행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이제 동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이 교감과, 물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태도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누누이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언어로. 처음에 서울시향의 의뢰로 2008년도에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줘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앉히고, 그 다음에 문화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지원본부를 운영을 하면서 예술 그 강사들 트레이닝하고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해했던 이것의 모델과 그 작동 방식과 지금의 어떤 가치랑의 차이가 좀 생겨요. 계속 생겨요. 현장에 가서 보면 볼수록 좀 생기는데, 여기서 저는 주목을 아이들에게 주목하기 이전에 거기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에게 더 주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오케스트라는 한국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악기도 다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해주세요, 교육해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엘시스테마라는 그 정신을 버리지 않도록 하고 싶으냐면,
이것이 음악을 잘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술가 박스의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무대에 오르는 작품을 공동의 성취로 만드는 그 결과물이 수월성을 계속 도달하게 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씩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누적되는 그 습관, 연습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공간에 있는 음악가들이 언어, 태도, 음악을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회는 유난히 경쟁에 거의 내몰려 있잖아요. 근데 경쟁이 아닌 함께 승리하는, 패자가 없는, 유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저는 처음 모델링 할 때 오케스트라 키즈 세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가 이제 체화돼서, 습관이 체화돼서 이런 아이들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형성하는 사회는 경쟁만 있는 사회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런데 이런 습관의 묶음을 만들어주려면 이 아이들의 삶에 기꺼이 관계하고자 하는 음악가가 있어야 되고, 그건 진심, 아까 윤리적 보살핌의 어떤 돌봄의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음악가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음악 전공자가 아니니까 음악은 좀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라,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숭고의 미를 우리는 끝까지 끝내 도달할 수 없는 게 예술의 어떤 수월성이지만, 그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태도를 계속, 그 태도로서 계속 도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유저시켜 줄 수 있는 예술가를 계속 발굴하고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엘시스테마가 붙은 꿈의 오케스트라를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악가가 탄생하기에는 한국의 환경이 음악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바쁜 활동, 성취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그런 음악가로 얼마든지 잠재력은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음악계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먼저 실천을 해보고 감각한 이런 음악가들이 있으니 우리가 모여서 그런 음악가들에게 좀 확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쌤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엘시스테마를 이제 관여하면서 2014년에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영국의 사우스뱅크라고 말하자면 그 예술의 전당의 음악 부서 디렉터도 하고 되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이 있는데, 유럽 엘시스테마를 감독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하고 싶은데 평가할 예산과 연구 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관에서 할 때는 평가를 하는 틀이 있을 테고 연구자는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다 모아보자. 그래서 각자의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방식들을 찾아보자 해서 이 구글 드라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너가 기여도 하고 싶다고 하면 편집 권한을 줄게 해서 편집 권한을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공유 말은 하지만 사실 공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이 있었고, 아이텍이라는 행사의 투어에 이때는 호주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공유의 힘, 연대의 힘을 되게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정책이 드라이브를 거는 예술교육보다는 참여적 예술, 뭐 이런 활동으로 사회와 이렇게 맞닿아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개개인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모이는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계속 언컨퍼런싱을 외쳐요. No PT. 왜냐하면 이 일방향적으로 주지 않고 함께 있는 거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 뭔가 뭔가 생성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도 한국인의 사고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꼬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연대와 이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텍5에 기획을 하게 됐는데 언러닝을 했어요. 예술교육자들이 뭘 배워야 돼요. 교육 기회, 교육 방법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한 방식이 어떻게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우리 못지않게 감흥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우리가 탈학습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지,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런 방식이 누군가에게서 배워지는 게 아닌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적인 방식의 행사로서 만드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술 교육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게 보살핌의 윤리구나. 보살핌이라는 거 아까 제가 아이텍2에서 느꼈던 누가 저를 책임지고 보살펴서 뭔가 치유를 하는 뭔가 그 책임까지 지지는 않았지만 보살핌에 느끼게 하는 윤리는 남의 문제가 나의 문제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그래서 감흥을 해주는 이런 태도와 그런 대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아이텍의 행사로서의 어떤 공유적 공간을 이제 느꼈어요. 한국에서 예술적 실천의 활동들이 어쩔 수 없이 펀딩의 구조 내에서 누가 가두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구조가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넘어서의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뭐에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로 가면 그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샘 네트워크가 그것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은 네트워크를 처음에 할 때는 제 또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고, 샘 네트워크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기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소소하고 작고 했지만 막 이렇게 막 홍보를 막 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 커머닝 하는 구조를 이제 가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방성을 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잡이 필요하거든요. 잡이 없으면 나오다가도 잡에 밀려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현실이 그렇다면 프로젝트로 계속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꽤 많은 프로젝트가 기금에 기반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도는 하지만 현실과의 부딪힘, 그리고 자원의 어떤 제약, 그리고 커머닝을 지향은 하지만 또 그 안에서의 내적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오늘 너무 반가웠던 게 이미 그것을 프로그램으로서 조직적으로서 실제 구현을 해본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고, 또 아마 제가 고민하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서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